잘못이 기록된 정부의 공식 문건들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그리고 그거 이외에 아들 학폭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어지간한 그런 뻔뻔함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역시 나서는구나, 이 정권 인사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에 어제 첫 출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렇게 언론 장악에 관여를 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글쎄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 국정원 문건들, 그리고 홍보수석실, 그러니까 MB정부 때 홍보수석실 대변인실에서 생산했던 문건들. 그 국정원 문건은 홍보수석실 또는 홍보수석이 요청해서 작성된 문건이고, 다시 홍보수석 등에게 배포된 것이 그 문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론 장악의 내용들, 방향들, 실행 증거들이 빼곡히 적힌 그 문건이 공개돼 있고, 그것을 2017년 9월에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이동관 씨와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뒤였더라고요. 공무원 직권남용죄 7년, 방송법 위반 5년. 이게 이제 실행된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 이제 2010년도 중반 정도까지거든요. 제가 아는 거로는 2010년도 6월에 생산된 국정원 문건이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은 공개된 증거로서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2017년도 9월 가을은 이미 이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도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검찰이 이제 국정원 불법 사찰을 수사하면서 수사 동력을 그쪽으로 집중하는데, 시효가 지나간 사람까지 굳이 수사할 그런 필요성 못 느끼지 않았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2017년도에 검찰 수사를 피해간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정부는 왜 그 사람을 택했어요? 불러냈어요? 기술자잖아요. 어떤 언론에서는 언론 장악 경력직을 채용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비슷한 맥락 같아요. 실제로 실행을 했던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경험해봤던 사람, 그리고 의지가 남다른 사람, 그 방향으로 언론을 장악하든 방송을 장악하든 개입하든 손을 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해봤던 사람이 필요한 권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건데, 이동관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또 마침 이동관 씨는 그 MB 측근 주요 인사들처럼 처벌되지도 않았어요. 대중에 내세우기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씨는 아까 제가 경력직, 기술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행력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생산된 그 대변인실, 홍보수석실의 문건들을 보면 그 방송사들의 보도를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 보도로 분류해내고, 그리고 또 조치를 취해서 조치 결과를 받아냅니다. 어느 정도로 그 방면에서 유능했냐 하면 이 문건에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재해 대응이 부실했다는 그런 앵커멘트가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나오면 조치 결과는 1시간 뒤인 11시 뉴스부터는 앵커멘트가 순화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는 외신 평가가 있었고, 그것을 단순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게 또 1시간 뒤에 조치 결과로서 1시간 뒤부터는 비보도됐다고 나와요. 얼마나 유능합니까? 그런 실행을 이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구미가 당겼을 것이고요. 이 위치에서는 이동관은 어떤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방통위 조직은 이제 의결기구죠. 합의가 안 이루어져도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야 합의가 필요 없는, 공식적으로 의결로서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손에 쥔 거죠. 홍보수석일 때는 지금 했던 그런 역할들이 저는 최고 수준의 그런 악행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여당이 추천해서 구성하게 될 그 상임위원들까지 해서 총 3명, 5명 조직 중에 3명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어떤 단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사의 그 존립 구조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최시중의 방통위가 뭐 했습니까? 종편을 만들어냈어요. 없던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있던 것의 틀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래 단계인 방송에 개입하고 내부 인사나 조직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쉬운 일이 됐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미정화를 시킬지 뭐 매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신료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지금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최소한 경영진 교체까지는 그냥 간다. 밀어붙인다. 말 안 들으면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정권으로 저는 평가하고요. 거기에 적임자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판단한 평가한 이동관을 앞세웠고 그 사람은 눈치 안 보고 할 것이다. 해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우려하고 언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을 비판하는 분들도 언론 현업자들, 당사자들의 어떤 저항이 왜 이 정도냐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촉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부의 기류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내부의 저항이라는 것이 터져나오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축적돼 간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 비춰보거나 우리 선배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그 촉발점은 늘 보도였습니다. 어떤 보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막으려고 하고 막는 것이 부당하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더 큰 탄압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작용 반작용이 이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싸움이라는 것이 저항이라는 것이 촉발되는 MBC 과거 MBC PD 수첩 때도 그랬고 YTN도 돌발 영상에 대한 어떤 탄압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시도, 출연자를 교체하려는 시도 그런 게 뭐 다 어떤 블랙리스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보도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구성원들이 저는 당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봐요. 무언가가 계속 누적되고
이럴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전선이 확장될, 그러니까 싸움의 명분이 공유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막을 만한 보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내부 구성원들, 언론계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보도가 정권 차원에서 보기에 지금 이런저런 이미 개입을 사실상 하고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보도들을 하고 있는가,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 민감한 이슈를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취재 인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물로서 좋은 보도들을 지금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아닌 것이 속상해요.